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대책. 기본 목표는 정부가 말하는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의 집을 많이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씩 착공한다. 서울만 놓고 보면은 5년간 33만 4천 가구, 즉 매년 6만 7천 가구를 새로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의 집 부족을 문제를 이렇게 말이고요. 쉽게 말해 수도권의 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큰 신도시 하나씩을 새로 짓는 수준의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겠죠. 수도권의 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큰 신도시에 하나씩을 새로 짓는 수준의 공급을 계획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집을 많이 짓겠다는 거지. 근데 그리고 왜 착공을 강조할까? 이제 과거 정부,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당시 270만 호 공급을 약속을 이렇게 말로만 뻔지르를 하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착공한 것은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말로만 이렇게 떠들어대고 실제적으로 착공한 건 20%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계산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아니 예전에 그랬죠. 과거 정부는 허가 기준을 공급 이렇게 말했고요. 과거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을 계산했지만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27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착공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허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착공의 관점입니다. 착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사 시작 기준을 삼아 가지고 이렇게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니까 착공 공사 시작 기준으로 삼아 허공했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좀 예전에는 그냥 인허가 그냥 언론으로만 떠들어대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는 270만 원 떠들어댔지만 실제적으로는 20%밖에 착공이 안 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예 착공 기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봐봐. 이 착공 기준에 수도권의 135만 원 주택 공급 대책을 이야기한 거거든. 근데 그 대신 이제 앞으로 5년간 이야기한 거고. 그 대신 이게 매년 큰 신도시 하나씩 새로 짓는 수준의 공급을 계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기준으로 바꾼 것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정부는 공공에 직접 뛰겠다는 전략입니다. 공공에 직접 참여를 한다. LH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땅을 민간에 팔지 않고서 직접 집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여기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야. 공공기관이 뛰어들겠다는 거지.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민간은 이제 건설을 하는 거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땅을 민간에게 팔지 않겠다는 거야. 민간에게는 절대 안 파. 안 팔고 직접 집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어디가? LH가. LH 소유 땅 중 아직 쓰이지 않은 부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겠다. 노임대주택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활용, 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집을 추가 공급하겠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가진 땅, 건물을 총동원하고 LH가 직접 집을 지어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정비 사업 쪽 보완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인다. 이것도 좀 활성화될 수가 있긴 하겠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인다.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법적 상한 용적률, 집을 더 높이 많이 지을 수 있는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크게 열어주겠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만 해도 수도권에서 23만 4천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학하게 되면 민간의 집을 더 빨리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공공 영역에서 최대한 짜낸 공급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중이 알아야 될 포인트. 이번 정책의 차별점. 숫자 중심, 허가 중심에서 실제 공사, 착공 중심이다. 핵심 수단. LH가 직접 공급하겠다. 공공 보유지를 활용해가지고. 민간 지원책. 규제 완화, 절차 단축. 정리하면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집을 빨리 짓고 민간 규제도 풀어주겠다. 하지만 철거되는 집까지 아니 이렇게 이게 뭐 이거 됐고 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집을 빨리 짓고 민간 규제도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제 알겠죠. 따라라.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집을 찾는 실수요자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관점에서 본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까? 기회는 늘어난다. 왜?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가 실제로 착공된다. 착공 기준이라고 한다면 공사가 시작되면은 3에서 6개월 내에 분양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청약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서울만 해도 매년 6만 7천 가구 공급 예정이다. 과거보다 청약 시장 물량이 확실하게 많아질 것이다.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그리고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단기 급등은 제어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면은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된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세를 잡아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급 균형으로 안정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집을 빨리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가뜩이나 뭐 경기도 글로벌 경기도 안 좋아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금리도 인하되고 있는데 굳이 뭐 비싼 금리에서 집을 사야 되겠다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 또 이제 공급비 시장에 풀리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은 이거 신규 주택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사셔도 되죠. 그래서 천천히 지금은 굳이 집 갖고서 부동산 쪽에다 투자해야 될 이유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론에서 막 떠들어져. 그건 장난치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언론사들이 그 계열사들 연결해 보게 되면 언론사들하고 그 부동산 기업들하고 많이 인과관계가 있죠. 지분관계가 있죠. 그 언론들에서 이제 자기네들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떠들어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집값이 올라갈 일은 그러니까 예전처럼 급등하면서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게 되면은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죠.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생각이 좀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데 미쳤다고 비싼 그 이자를 내면서까지 지금은 집을 내가 구매를 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좀 어눌하지 않을까요? 좀 황당하고 좀 안타까운 내구조 아니에요? 지금 집을 비싼 이자를 내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매하는 사람들 다 저 자갑치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작업치는 애들이 지금 하는 애들이고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실수요자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처럼 헛소리 떠들어대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처럼 헛소리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집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은 집에 대한 구매에 대한 타이밍은 언제로 보고 있냐면 지금보다도 더 금리가 인하될 때. 뭔 말인지 아시겠지? 아니 생각해봐 지금 비싼 금리 에다가 왜 집을 사냐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들도 뭐 집 거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 비싼 상태에서 왜 그걸 집을 사냐고요. 정신이 온전 그건 정신의 영역이 아니라 그 상식의 영역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집값이 올라갈 일은 없어요. 언론사 떠들어대는 거 듣지도 말고 그거 어차피 작업 치는 거잖아. 뭐 작업 치는 거 뭐 떠들어대는 거 그건 어차피 뭐 쓸데없는 사람들이나 넘어가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떨까요? 임대료 급등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게 되면은 전세난은 완화된다. 특히 공공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이 나서는 거죠.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나 서민 부담 완화가 기대가 된다. 내가 청약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까? 답. 공공택지 직접 공급으로 청약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LH가 직접 짓는 물량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이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LH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건설은 이제 민간에서 건설을 하는 거죠. 건설 자체는 민간에서 하는 건데 분양 자체는 특히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아까 규제 완화 이야기했죠.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보상 이주 부담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절차가 단축되면서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 재건축 단지 주민에게는 호재이다. 다만 멸실, 그러니까 기존 집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공급 부족 그런 거 있잖아요. 다만 멸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에 대한 공백, 이주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세입자, 소유자 모두 정책 지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이건 일시적인 영역이니까 뭐 일시적인 게 장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하고 일시적인 거 다르지.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자체가 보통 투자할지가 어떻게 투자냐면은 좀 길게 내다보신 분들은 10년을 좀 내다보고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부동산이 올라갔다고 보면 5년 보고 투자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5년 보고 투자하는 거고 부동산 쪽에 약간 이제 크게 먹을 사람들이 10년 보고 투자하는 거다. 뭔 말인지 아시죠? 뭐 부동산이 뭐 주식도 아니고 뭐 하루 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고 그건 언론사에 장난치는 거고 작업 들어가는 거고 그런 쓰잘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뭐 갭 투자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의미 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에게 남기는 메시지. 앞으로 공급이 확실하게 늘어나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네,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시장도 점차 숨통이 트일 것이다. 단기 투자 수요는 줄고 실수요자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부동산 쪽에다 투자하실 분들은 굳이 정신 좀 올바르게 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해야 할까? 채권. 채권 쪽에 투자를 만약에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왜냐 부동산 가격 안 올라가잖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TV에서 장난치는 애들 말고 그런 쓰잘데없는 애들이 떠들어대는 거 말고 그런 거 떠들어대면 뭐 단타 매매하지 뭐 스켈빙 매매하든지 부동산 갖고 단타 매매하시든지 스켈빙 매매하시든지 그렇게 떠들어대시는 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금 요걸 이야기하자. 뭐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제 자금의 흐름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좀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공급 대책 발표 직후에는 건설, 시멘트, 철강 같은 직접 수혜 업종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 근데 이거 올라가긴 했거든요. 다른 종목 보니까 올라가긴 했는데 그 건설 쪽에.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제적으로 그 GS건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재무제표 한번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게.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에이씨 이런 거 갖다 뭐 테마성 매매하고 의미 없습니다. 그런 한심한 매매는 한심한 수준의 내구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러한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발표된 거 있잖아요. 뭐 실수 그러니까 135만 원 공급 대책 이거 발표한 거. 근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된 거냐면 내년이다 내년.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자금은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약간 내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한 거고 정책 발표한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할 거 아니야. 계획을 하고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이라고 내년. 뭔 말인지 아시죠? 내년. 그 대신 그건 있긴 하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뭐 내년에 돈이 풀린다고 했을 적에 뭐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만약에 이쪽에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돈은 내년에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왜 채권을 좀 말씀드렸냐면 아무래도 이제 LH 쪽이라든지 주택 도시기금 공공기관에 직접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이런 게 있잖아. 제가 왜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이동될 수 있느냐? 부동산은 아니야. 왜냐면 부동산으로 갈 일이 없겠지. 공급이 증가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지. 그럼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짓는 쪽으로 가겠지. 근데 부동산을 지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지. 돈이 있어야지 집을 짓지. 그래서 채권 발행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LH 주택도시 기금 등 공공기관에 직접 공급을 늘리면 공공채 특수채 발행에 불가피합니다. 기관 투자자, 연기금, 보험사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이런 채권을 선호하겠죠. 왜? 그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 이런 데에서는 이런 채권이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생각했지. 거기다 생각해봐. 지금 이제 가뜩이나 금리가 인하될 거 아니야. 그쵸? 연준에서 인하하잖아. 그럼 한국에서도 인하되겠지. 그러면 지금은 사둬서 갖고 있으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면은 뭐 채권 거기 뭐 분배 배당금이라고 해야 되나? 분배금. 채권에는 쿠폰 이익도 있잖아. 쿠폰 이자 이익도 있지. 거기다 가격도 올라가지. 그러면 이 기간 쪽은 누가 뭘 하겠어? 당연히 채권을 하겠지. 부동산은 아니잖아. 부동산은 어차피 공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일이 없잖아. 가뜩이나 거기다 금리도 떨어지는데 무슨 부동산이 올라가? 그러면 뭐 하겠냐고. 그럼 이 부동산을 짓기 위한 LH라든지 이런 데서 부동산을 짓기 위해서 돈을 확보해야 되자. 그럼 채권을 발행하겠지. 그러면 그 채권 발행한 곳에 누가 투자하겠어? 그러면 이런데 기관기가 투자하겠지. 왜? 당연히 금리 인하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 거기다가 채권이란 것은 뭐예요? 채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야? 채권은 이자를 주잖아, 이자. 쿠폰 이자를 주잖아. 그 이자 먹고 거기다 채권 가격 올라가지.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겠어? 채권에 투자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잖아. 미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채권으로 가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외국인 역시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은 한국 채권, 한국 채권은 안정적 금리와 환율 메리트의 자금 이동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연기금 외국인 등 장기 투자자 중심으로 채권 비중 확대 추세가 강화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수도권 135만 원 이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우선은 뭐 집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 근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굳이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집을 구매할 필요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지? 거기다가 금리도 지금 높은 편이잖아. 낮은 건 아니잖아. 좀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낮은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내리겠지. 그러면 굳이 비싼 금리 주면서 집을 대출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 아 누가 그렇게 해? 누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가격 막 날라갔잖아. 그때 어떻게 해서 날라갔냐면 그게 금리가 이게 0%대에서 1%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내려왔다가 이게 1점 몇 프로 이렇게 됐어. 요때 막 작업 들어가지고 집을 산 거야. 그게 그러면서 이제 살짝 올라가면서, 올라가지 않았지. 그때 당시에 살짝 올라가려고 했나?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정신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비싼 이자 대면서 부동산을 사겠냐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지금이 무슨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야지 실수요가 발생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타이밍이 아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정부 정책이 나온 거잖아. 수도권에 135만 원 엄청난 양. 이것도 허가의 관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착공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잖아. 착공의 관점으로 했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쪽으로 돈을 갈 일은 없을 거고, 그렇죠? 네, 부동산은 돈을 못 가고 그럼 어디로 가? 착공이니까 채권으로 가겠지. 그 돈은 이제 채권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부동산 쪽은 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 너무 신경 쓸 타이밍 아니고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채권하고 주식 쪽으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그 핵심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죠. 뭐 언론에서는 뭐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상세하게 이야기해봤자 뭐 나하고 도움되는 것도 없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되면 중요한 건 돈이잖아. 돈만 보면 되지.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지. 근데 그 돈이 왜 그렇게 이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지. 돈이 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여러분들 이제 중심 잡으셨죠? 중심 잡으셨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라고. 아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 운영에 있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 아니야. 작업 치는 애들한테 언론사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 아니야. 중심자 돈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치. 근데 돈의 원리를 모르면은 휘둘리는 거지. 그냥 당하는 거지 뭐 맨날. 아 근데 이거 정부 공급 확대 정책 발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 건설, 시멘트, 철강, 레미콘 쪽이란지 여기가 이제 경기 민감주니까. 근데 여기가 맞긴 맞아.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여기거든. 여기서 지금 이게 제가 이거 미리 표시해 놨잖아. 지금 이제 성장주기 피크잖아.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게 별로 없다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럼 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그 경기 소비재, 자본재, 산업재거든. 그 섹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그 건설도 포함돼요. 시멘트도, 철강 이런 게 좀 포함이 돼.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주목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을이잖아. 야, 가을인데 무슨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여기가 뭐 건설이 막 날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조만간 거울인데. 저 겨울인데. 다만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반등 정도는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은 성장으로 보시면 안 돼. 지금 무슨 성장이야. 그나마 뭐 약간 그런 건 있죠. 지금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날라갔죠. 그것 때문에 뭐 앞으로도 더 날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날라갔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시가 올라간 나라가 어디야? 한국이잖아요. 다시 비교해드려요?
여러분도 아시죠? 굳이 비교 안 해드려도 되죠. 에이씨, 엄청 날라갔지. 에이, 그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날라간 나라. 나스닥 볼까? 나스닥은 이렇게 됐잖아. 나스닥은 어떻게 했어? 여기서 폭락했다가 요만큼 올라간 거지. 요만큼 올랐어. 요만큼 나스닥이.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는 지금 엄청 날라간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날라간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 한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나마 한국은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강해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뭐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긴 하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여기가 이런 식이죠. 박스권 있지. 제가 얘기했잖아. 박스권 움직일 거라고. 박스권에서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에서 그나마 이제 이 추세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냥 박스권에서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지지하고 지지 잘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여하튼간에 그건 나중에 그런 거 떠들어댈 필요 없고 현재로서는 그냥 여기가 박스권 고점, 박스권 저점, 박스권 저점에서 찍고서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살짝 올라온 게 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게 되면은 수급도 좋아. 여기 보시게 되면 수급이 외국인들 물량 쫙 들어오지. 여기 최근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왔잖아.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제가 이거 계산해 드릴까?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가 언제냐면 9월 2일이야. 9월 2일. 그치? 딱 눈에 들어오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게 억 단위거든요. 억이니까 1조 371억. 하여튼간 1조억. 1조억이 아니라 1조. 1조 이상이 들어왔고 개인이 1조 1000억 원을 매도 때려버렸어. 기관계가 3천억 정도 매도 때렸고.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온 거 있잖아요. 2일부터 8일이거든. 그렇지. 8일. 오늘까지구나. 지금도 매수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일 동안 이렇게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잖아요. 이거 외국인들의 물량이라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가 박스권이란 말이야. 박스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올렸다가 차익 실현할 거 아니야. 얘네들 싸게 그렇잖아. 싸게 산 거잖아요. 싸게 사서 이제 올리면은 뭐 개인들이 또 달라붙겠지. 그럼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또 빼겠지, 그쵸? 이런 식의 모양새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 그나마 뭐 한국 증시는 너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짜 강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강할 수밖에 없죠. 뭐 워낙 지금 정부 정책이 너무 좋은 정책만 발표되고 있어서 상법 개정안 같은 거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좋아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어떤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관세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번 시간에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번 시간에 이제 뭐 딱 포커싱에 맞춰서 이야기하죠. 부동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살펴봤어요. 약간 지금은 부동산 쪽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안 맞아 지금은. 부동산 쪽은 안 맞잖아. 우선 금리가 높잖아. 누가 아까 얘기했잖아. 금리가 높을 때는 누가 무슨 왜 올라가?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 생각이 있어 없어? 생각이 있어 없어? 부동산이 왜 올라가? 금리가 개념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자전거리 하는 거 아니겠을까? 작전세례 애들이 지네들이 샀다 팔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뭐 하나 올라갔는데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을까? 이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그냥 간단하게 공급과 수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공급이 135만 원 한다는데 그리고 금리도 높은데 굳이 왜 올라갈 이유는 없지. 나중에 저럴 때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요소가 금리가 낮을 때. 금리가 낮고 이제 금리가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
근데 이제 그동안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 자금이 많이 공급될 때, 경제가 좋아질 때.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많이 풀리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가지. 근데 지금은 올라갈 일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는 지금 돈이 쏠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만 호 공급을 한다 하니까 이걸 지으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한 거니까 채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채권에 올라가겠지. 왜? 당연히 올라가지.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건데 그럼 채권 가격 올라가고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쿠폰 이자가 주잖아. 쿠폰 이자. 이자를 준다고 이자. 갖고만 있어도 따박따박 이자가 들어오잖아. 거기다가 채권 가격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까지 올라가 봐. 당연히 어? 일타쌍피라고 해야 되나? 하는 채권만 사도 개이득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것도 이야기한 거잖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야기 드린 게 그거잖아요. 어제 방송 제목이 뭐였어요? 어제 방송 제목이 이거잖아요. 에, 주식과 채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ETF 이야기했잖아. 단기 ETF하고 중기 ETF, 장기 ETF, TLT, TMF, 그 다음에 SHY, IEF 이거 다 이야기되잖아.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딱 보시니까 아 돈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채권으로 움직일 것인지 딱 보이지. 이 부동산을 딱 이 공급 대책을 딱 보고서도 아 돈이 일로 움직이는구나. 그치? 135.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것만 딱 보니까 아 수도권에 135. 아 그럼 부동산 뭐 이렇게 떠들어대지. 아이 바보. 아 바보라고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너무 개념 없는 거지. 그래서 돈의 흐름은 지금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도 뭐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35만 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지금은 집 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뭐 사고 싶은 실소유자분들은 사실 수 있죠. 개인적으로 사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데 어떤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부동산 쪽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 주제 단순하게 뭐 수도권에 뭐 135만 원 공급 대책 이걸 떠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금융시장의 돈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분석하려고 인지하기 위해서 그걸 인지해야지 그게 백그라운드가 돼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내가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패턴이 여러분들 또 약간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왜 같은 이야기 계속해요? 뭐 135만 원 공급 대책 이야기했는데 왜 같은 이야기 약 40분 동안 왜 똑같이 떠들어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냐면은 저는 원리를 분석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범위 내에서 약간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다른 분들은 어떤 주제를 갖고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잖아. 옆으로 가서 이제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르잖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그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계속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똑같은 남들이 듣기에는 뭐 135만 원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왜 계속 40분 떠들어대요. 교차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교차 검증을 왜 해요? 저는 여기서 뽑아내고 싶은 게 그거였던 거야. 돈의 흐름을 뽑아내고 싶었던 거야. 돈의 흐름을 뽑아내서 그거에 대한 원리를 찾으려고 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뭐 수도권에 135만 원 공급 대책 이거에 대한 정보를 떠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은 다른 사람들하고 우선 제 사고 구조가 달라요. 저는 한 가지 주제 갖고서 그거에 대한 원리를 뽑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저는 계속 반복하면서 교차 검증을 한다고 이 다차원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지 교차 검증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구조 자체가. 저는 옆으로 3초%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같은 거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 쭉쭉 떠들어야 되면서 계속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끝났죠? 네, 원리 뽑아냈으니까.